오늘은 신종 가슴 확대 수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모든 수술 방법이 보통 한 3-4년 정도 지나면 이전에 쓰던 수술을 잘 하지 않고요. 새로운 수술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계속 모든 보형물, 수술 방법, 기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수술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의사들의 욕망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만해의 가을이라는 연작 중에 하나고요. 확대수술 역사를 한번 볼게요. 가슴 확대수술은 놀랍게도 1890년도에 이미 촌농 파라핀 종류나 아니면 공업용 실리콘 액체 같은 거를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종을 떼서 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의 프로토타입처럼 보이는 그런 보형물은 196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약 미국에서만 1년에 한 30만 명 정도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되게 보편적인 수술이 되었죠. 1960년에 보형물이 처음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다음에 1980년도에 그 코이시브 젤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실리콘 젤의 그 응집력을 갖다 이제 좀 더 잘 뭉치도록 만들어서 안정성, 인체 내에서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형태, 촉감에도 변화를 갖다 꾀했던 것이 있었죠. 그다음 1990년대가 되면요, 그 표면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전부 다 그냥 단순한 스무드 보형물이었죠. 근데 그 표면을 뭔가 텍스처링이 있는 거칠거칠한 표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변화와 보형물을 넣는 층을 예전에는 그 유선 밑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유선 밑 말고 근육 밑으로 한번 그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구형 구축 발생률이 되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구축 발생률이 거의 한 30-40%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거 갖다 이제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이런 보형물의 표면이나 보형물을 삽입하는 층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텍스처 보형물을 이중평면이라고 하는 근육 밑으로 넣는 그런 수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었었는데 2010년이 되었을 때에 그 희귀암의 일종이라고 하는 림프종이죠. BIA-ALCL이라는 메스가 발견됨으로써 2017년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텍스처 보형물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다 스무드 보형물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2020년대에 들어서는요, 그 보형물의 표면이 그러니까 텍스처에서 스무드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스무드 보형물 중에서도 6세대 스무드를 쓰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무드 보형물이 처음에 이제 구축 발생률이 높아서 텍스처 보형물을 갖잖아요. 근데 텍스처 보형물이 퇴출되면 또 스무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과거로의 회귀는 과학자들이 되게 좀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표면 구조를 좀 다르게 바꿔서 스무드 중에서도 표면 구조를 어떤 에버리지 러프니스라는 것을 조절해서 구축 발생률을 감소시키자라는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도 이중평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중평면보다 좀 더 나은 층을 찾다가 보니까 근막 미층이라든지 등이 발견되고 또 그 다음에 인조 진피를 가슴 재건 수술, 성형 수술 모두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었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시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화를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또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보면은요, 미래에는 아마도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년 후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인조진피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를 만들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조진피처럼 어떤 철골 구조 같은 것인데 나중에 이제 사라져서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자라 들어간 본인의 조직만 남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콜라겐 종류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를 가슴 내부에 삽입한 다음에 그 속으로 이제 본인의 유방 조직이 자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볼륨이 되면은 내부에 있는 철골 구조는 녹아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식의 시도가 지금 현재 사실 임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수술을 또 실제로 로봇 서저리를 통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려면은 그것은 좀 요원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로봇 수술이 있거든요. 이제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그런 로봇 팔 같은 것을 사용하는 그런 로봇 수술이 있어요. 이제 그런 변화들이 아마도 생길 것이다라고 저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콜 플란트라고 하는 콜라겐 메쉬웍을 집어넣은 다음에 안으로 이제 조직이 자라 들어가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보형물이 되겠고, 밑에가 로봇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수술의 진화의 방향은 거의 비슷한데요. 특히 이제 가슴 수술에서의 진화의 방향은 안정성과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형물을 사용한 다음에 아주 장시간 동안 환자의 건강이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성형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뷰티피케이션,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제 선사하는 것이 물론 당연히 성형외과 의사의 어떤 책임이자 의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통증을 줄여주고 출혈을 없애주고 회복을 빨리 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왔고요. 운동을 갖다 이제 기피하는 기간도 짧게 점점 단축시켜서 빨리 회복하고 일생활로 돌아가고 운동도 빠른 시간 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방향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수술법이 탄생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종은 가슴확대 수술은 이제 어떤 특정 보형물 제조 회사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떤 진화된 새로운 수술법이고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보존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술이 조직을 손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손상된 조직으로 인해서 환자가 불편해하고 통증이 발생하고 출혈이 발생한다든지 회복이 늦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서 수술 시간이나 통증, 회복 기간 등을 다 단축시키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다 예방하자. 이제 그런 것인데 6세대 보형물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6세대 스무드 보형물을 유선 미층에 삽입하는 것이고 유선 미층에 삽입했을 때 이 보형물이 2층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든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브랜드 뉴 브레스트 오멘테이션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조직을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가슴을 형성하는 모든 해부학적인 구조를 다 보존하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사실상 뭐 100% 보존을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보존을 해서 혈관이나 신경 손상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조직이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출혈을 방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유선 미층을 사용하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 미층은 사실 예전에 가슴 확대 수술 역사에 보면 유선 미층을 사용하다가 구축 발생이 높아서 근육 밑에 이중평면으로 이제 돌아갔던 역사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사실 할 수도 있긴 한데 6세대 보형물을 사용해서 유선 미층에 사용했을 때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하에 이런 수술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박리를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 박리를 이제 좀 더 부드럽고 손상을 적게 하려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제 풍선을 팽창시켜서 안에 내부를 갖다 확장시켜서 안에를 박리하는, 그러니까 내부를 갖다 이전처럼
뭐 전기 소작기를 사용해서 내부를 보면서 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블런트하게 이제 박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되고, 이렇게 특징을 주며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수술 결과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해도 이러한 수술 기구를 가지고 요렇게 수술을 요층에다가 보형물을 넣을 때 박리를 이런 식으로 해줬을 때 나오는 수술 결과를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표준화라고 부르고, 이 표준화가 아마 미래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거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로봇이 하는 수술이 전부 다 일정한 평균적인 수술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술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미리 앞서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진 딱 수술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알려준 교육받은 딱 그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저희가 하는 이 수술을 이제 신종 티슈 프리저베이션 브레스트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조직 보존 확대 수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이 기구 세트를 저희가 받아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세트를 받고요, 그것을 어디에 넣는 것이냐면은 지금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여기 이제 유선 조직이 있죠. 유선 조직은 말하자면 이제 모유를 생산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유선 조직이 들어있는 지방으로 형성된 어떤 주머니가 있어요. 이 지방으로 형성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라멜라라고 부르는데, 이 라멜라층 중에서 가장 뒷부분을 저희가 포스티리어 라멜라라고 부르고요. 이 라멜라층과 유선 조직의 사이가 아마 한 요 정도 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모형물을 삽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선 조직의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유선 및 수술법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수술들은 어디다 하는 거냐면요, 여기 근육이 있죠. 그래서 이중평면은 이 근육의 아래쪽, 근육과 갈비뼈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이중평면이 되는 거고, 근막 밑은요, 여기 가슴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슴 근육의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슴 근육과 막의 사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중평면이 가장 깊숙이 들어가고 앞쪽에 조직의 여분이 좀 있는 편이라고 한다면, 근막 밑은 근육 밑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선 밑보다는 좀 더 두께를 가져갈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선 밑층은 앞쪽에 유선 조직이 거의 없을 경우에 피부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약간 유선하고 가깝다는 단점도 있지만 피부 쪽으로 좀 바싹 붙는다라는 그런 문제도 사실상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유선 조직이 지방으로 둘러싸이는 이제 라멜라층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멜라층은 이제 전면과 후면의 라멜라가 이제 같이 있는데요. 이 전면과 후면의 라멜라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인대가 있어요. 이것을 circummammary ligament라고 하는데, 이 circummammary ligament, CML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CML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도넛처럼 동그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그란 이 CML이라는 구조를 이게 조직 보존에 치중하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유지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신조엉 확대 수술에서는. 그래서 이 circummammary ligament 내부에서만 수술하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요 circummammary ligament는 도넛 형태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내부에서만 모형물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내부만 박리하고요. 근데 그 리가멘트, 그 인대의 직경이 10에서 12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에서 12cm 이상이 되는 보형물은 사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보형물 크기에 제한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컴메모리 리가멘트가 이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가슴을 제 위치에 고정시키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가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딱 유지가 되고 또 가슴의 형태도 유지시켜주는 또 그 안으로 혈관과 신경도 사실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 프리저베이션 브레스트 오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신종 확대 수술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인대와 구조물, 주로 이제 패시아와 리가멘트가 되는데요. 그것을 그 구조를 보존함으로 인해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신경, 혈관 등등을 포함해서요. 그 최소 조직의 손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장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또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해주고 통증을 줄여주고 출혈을 줄여주고 등등을 부가적인 이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박리를 할 때 풍선을 써서 풍선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풍선을 갖다 막 바람을 넣어서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안에 살이 이렇게 늘어나게 공간을 갖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소작을 사용하지 않죠. 또 이 저자들은 전기 소작이 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기 소작이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여기서는 얘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소작이 사실 예전에는 블라인드 블런트하게 마치 풍선 박리처럼 예전에는 뭐 손이나 다른 도구를 통해서 안을 박리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출혈을 만들고 내부의 박리가 정교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전기 소작이 사실 그 예전에 그 블라인드 블런트 디섹션 대신에 샤프 일렉트로 코트리 디섹션 언더 디렉트 비전이 이제 더 좋다고 사실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거로의 회귀 중에 하나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티슈 프리저베이션 브레스트 오멘테이션은 새롭고 뭔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환자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의사 쪽에서도 되게 편리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양자 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개발이 된 수술이다라고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선 미층을 사실 버렸다가 이중평면으로 갔다가 다시 또 유선 미층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회귀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블라인드 블런트 디섹션이 안 좋다고 하면서 이제 직접 내시경이나 아니면 이제 직접 그 헤드램프를 통해서 보면서 샤프하게 그 전기 소작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가 다시 또 그 블라인드 블런트 디섹션의 일종인 풍선 박리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회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장기적인 추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좋은데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길게 결과가 좋을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 미층은 사실 두 개가 있죠. 유선 조직의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르던 유선 미층이라는 층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이 신종 가슴 확대 수술 얘기하는 그 유선 미층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유선 미층은 좀 더 뒤쪽에 근육 쪽으로 있고요. 신종 확대 수술의 유선 미층은 요 유선 조직 쪽에 훨씬 더 가깝게 붙어 있어요. 원래 유선 조직 쪽에 가깝게 붙으면 좋지 않다고 과거에는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유선 조직은 그 유두를 통해서 공기와 이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유선 조직 자체가. 모유가 나오려고 하면 관을 통해서 유두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바깥쪽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내재해 있는 인트린직 그 세균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염된 조직으로 저희가 이제 보죠. 유선 조직. 그래서 유선 조직으로 바싹 붙은 것은 좋지 않다고 또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저자들은 어떤 그 라멜라 구조의 로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는 것까지는 비교적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형물 삽입의 이제 변천사를 보면은요, 이걸 왜 과거로의 회귀라고 자꾸 부르냐면은 유선 밑을 썼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가 이제 근육 밑으로 이중평면이죠. 갔다가 이제 다시 요즘 이제 근막 밑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 다시 또 근육 유선 밑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 미층을 신종 확대 수술에서 얘기하는 이제 유선 미층은
요렇게 유선 조직하고 가까운 층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포스테리어 라멜라하고 브레스트 티슈, 그 코퍼스 매매라고 하죠. 코프스 맘매하고 포스테리어 라멜라의 중간 층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 층이 약간 오염된 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6세대 보형물에 대한 신뢰도, 6세대 보형물은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포린 바디 리액션이 작고, 파이브로시스나 인플라메이션이 되게 낮다. 따라서 바이올로지컬리 아주 스테이블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층을 어떤 층이든지 쓰더라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어떤 강한 신념에서 이제 이런 수술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이제 그 차선책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근막 미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근막 미층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쌓여 있는 상태이고, 이중평면과 이제 근막 미층이 사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층이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이쪽에 피부 두께가 되게 얇은 경우는 근육 밑으로 삽입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피부 두께가 좀 충분한 두께, 예를 들어서 핀치를 했을 때 뭐 다른 부분은 필요 없고, 요 쇄골에서 이제 가슴 사이의 피부 두께를 만졌을 때 그 부분에 이제 잡는 두께가 3cm이 넘으면은 근막 미층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쓴 논문이 되겠고요. 신종원 가슴 확대 수술은 이제 그 가슴 밑절을 쓰는, 밑선 절개를 쓰는 수술 방법을 프리저베라고 하고, 겨드랑 절개를 쓰는 방법을 이제 미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미아는 사실 아직 한국에 도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실제 임상이 되게 짧아서 아마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되고, 현재 프리저베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프리저베 이제 사용하는 그 도구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거 하겠다고 하면 이 제조사에서 이 세트를 딱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세트는 공짜로 줘서 주겠는데, 이거를 저희가 병원에서 이걸 구입해야 돼요. 이게 되게 비싸기 때문에 수술비가 이제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퍼레이터라는 것과 이제 벌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퍼레이터로 일단 절개선 3cm 미만의 절개선을 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안에 공간을 만들죠. 그다음에 그 공간으로 요 그 인플레이터블 벌룬, 그러니까 풍선을 돌돌 말아서 가늘게 만든 다음에 고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그 요 핸들을 통해서 이렇게 꽉꽉 쥐어짜게 되면 이제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기로 쭉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볼륨까지 박리를 시킨 다음에 그 풍선을 제거하죠. 풍선을 제거한 다음에 퍼널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입니다. 수술 과정은 사실 한 30분 이내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퍼레이터와 벌룬, 퍼넬, 보형물까지 이렇게 한 세트가 딱 되는 거고요. 요것이 이제 가슴 밑선 절개를 사용하는 프리저베라는 수술이 되겠고, 미아는 보면은요, 미아는 똑같습니다.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내부의 공간을 만들고, 또 인플레이터블 벌룬을 통해서 풍선 박리를 하죠. 그래서 내부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보형물을 겨드랑이로 해서 보형물을 삽입할 때 보통 이전에는 퍼넬을 쓰거든요. 퍼넬 안에다 이제 보형물을 삽입한 다음에 쫙 짜면은 보통 0.1촌으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피부에 닿지 않게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그 겨드랑이로 하는 겨절 확대 수술이, 이것이 그 한국 의사들에게는 되게 쉬운 수술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 겨드랑 절개 가슴 확대 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모든 그 가슴 확대 수술, 겨드랑 절개 수술법의 논문은 다 한국에서 쓰여지거든요. 외국 의사들은 잘 몰라요. 겨드랑이 절개 수술에 대해서 경험도 적고 아는 것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드랑이를 통해서 이제 퍼넬로 쉽게 넣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되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이런 기구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미아에서 사용되는 기구인데요. 보형물 이 속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은 퍼넬처럼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발사를 시켜주는 거죠. 보형물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형물이 형태가 이게 보통 이렇게 발살해서 집어넣게 되면 보형물이 생긴 형태가 이렇게 똑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뒤집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형물의 형태를 아주 이 미아에 쓰는 이 겨드랑절개에 쓰는 보형물은 앞뒤가 바뀌어도 형태가 구별할 수 없게, 그러니까 양쪽에 그 앵글을 갖다가 좀 더 어큐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형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나 뒤로 들어가나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보형물 자체를 갖다 이제 사용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보형물 제조회사에서 거기에 딱 적합한 보형물 형태를 또 만들어서 요 기구를 통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밑선 절개로 쓰는 용이 하나, 겨드랑 절개로 쓰는 용이 하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저베의 그 수술 논문을 한번 보면은요, 330명의 환자에게 3년 동안 추적을 했고요. 수술 결과는 되게 좋습니다. 구축 발생률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형물이 출혈 환자가 한 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보형물이 이제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임상 수술을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맨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점점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들은 점점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갖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출혈은 아무래도 이게 내부에서 이제 출혈을 지혈하는 과정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풍선으로 박리한 다음에 풍선이 이제 팽창하면서 이게 꽉 눌러서 지혈을 하는 그런 식이고, 빼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고 내부에 이제 지혈을 갖다가 특별히 하지 않고,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그렇게 지혈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추후에 이제 다른 의사들이 지혈을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부를 다시 이제 헤드램프로 보면서 지혈을 하는 과정들을 추가를 갖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지혈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의사에 따라서는 지혈을 하는 의사들도 생긴 것 같아요. 미아의 그 추적 결과를 볼게요. 미아는 추적 시간이 되게 짧아요. 18개월이니까 1년 반 정도 추적했고요. 100명의 환자에게 사용을 했고, 역시 뭐 수술 결과는 1년 6개월이니까 특별히 뭐 특별한 문제가 사실 생기지 않았고, 역시 보형물이 이제 위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 보형물의 위치가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은 되게 수술 또 스킬에 관련된 것이라서 보통 익숙해지면 대부분 괜찮아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말씀드린 대로 겨드랑이라는 수술은 보통 기술하고 되게 관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의사들이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내시경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내부를 보면서 정교하게 박리하고 지혈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겨드랑이를 내시경으로 하는 그 시장을 미국이나 이제 유럽 의사들이 이제 뭐 한국이나 아시아 의사들에게 이제 시장을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아마 그 시장을 좀 더 장인애들이 뺏어오려는 목적으로 아마 이런 수술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신종 확대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이제 근육 위층을 쓰는 겁니다. 이 근육 위층을 쓰는 바람에 근육 밑층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통증이 심하다, 출혈이 많다, 근육이나 인대가 손상된다, 회복 기간이 길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근육이 수축하면 이제 가슴이 꿈틀거리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가운데가 벌어지는 문제. 가슴 근육이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근육이 없는 부분이 벌어지거든요. 이중평면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근육 밑에 이중평면의 단점이죠. 이게 사실은 밑선을 맞추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근육 위층을 쓰므로 인해서 이 신종 가슴 확대 수술이 다 장점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다. 이 근육 위층을 쓰므로써 이제 조직이 많이 보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선의 밑층을 쓰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뭐 유선 조직하고 좀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 추적 결과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풍선 이제 기구나 이제 풍선으로 박리하고 내부를
자세하게 보면서 지혈을 하거나 그런 문제가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떤 수술 후에 이제 출혈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CML, Circummammary Ligament의 내부에서만 조직을 보존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보형물의 크기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미아인 경우는 보형물 크기가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논문에도 보면 190cc 이하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200cc 이상의 보형물을 사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기구 어떤 리지드한 그런 기구를 사용하잖아요. 보형물 삽입할 때. 그 기구의 주둥이가 작기 때문에 그 보형물을 통과할 수 있는 보형물 직경이 되게 작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형물의 크기가 200cc 이하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보형물이 물론 뭐 더 견고해지고 좀 더 신축성이 좋아져서 좀 더 이렇게 길게 늘어날 수 있고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크기는 이제 볼륨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이제 근막 밑으로 수술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막 밑으로 수술할 때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이즈에서 그러니까 그 보형물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값비싼 도구를 쓸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쓰던 사이즈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디스포저블인데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근막 밑층을 사용하니까 어떤 유선 밑층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 근막 밑층을 써왔으니까요. 그래서 근막 밑층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떻다 다 알고 있죠. 그다음 내부를 보면서 이제 전기 소작 방리라니까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큰 장점인데 프리저베는 밑선만 쓰고 그다음에 미아는 겨드랑이만 쓰잖아요. 근데 모든 저기를 쓸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근막 밑은 겨절, 유륜절개, 밑선절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근막 밑이기 때문에 앞에 좀 연부 조직의 두께가 좀 더 두껍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좀 더 크게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들이 이제 신종 확대 수술 중에서는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포저블 사이저만 있으면 되고 이제 이런 거창한 장비는 사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다행히 수술비가 이제 증대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수술 전 환자하고요. 약간 남성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보형물의 직경을 이미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슴의 직경을 보고 그거보다 작게 이제 보형물의 직경을 만들어주고요. 이 보형물의 직경이 이미 결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 보형물의 직경의 내부는 근막 밑을 방해하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의 그린 라인은 유선 밑을 방해하죠. 사실 이쪽 그린 라인 쪽은 유선이 거의 없죠. 근막 밑으로 방해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유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유선 조직 중에서도 유선 조직이 가장 밀집된 조직이 있죠. 그 부분, 오염이 가장 심한 부분, 그 부분을 근막 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을 감소시키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근막 밑이 되고 이 부분 사실 유선이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선 밑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할 때 되게 짧은 동영상이라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디스포저블 사이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풍선 방리를 합니다. 풍선 방리는 사실 쓰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눈으로 보면서 지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풍선 방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내부의 일부는 근막 밑 방리를 하고 외부의 그린 라인 쪽만 길이는 3cm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메디컬 글루 이제 조직 접착제를 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그 수술하고 다음날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날 이렇게 멍든 것도 별로 없고요. 유륜절개 다음날이고요. 겨드랑절개 다음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도 되게 멀쩡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처진 가슴이 있고 위쪽이 꺼진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게 내부를 갖다가 팽창시켜서 확장시킨 다음에 그 부분에 보형물 넣어서 이 꺼짐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밑선절개고요. 275cc 사용하고 수술 후,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가 되고 주로 이제 이쪽이 꺼지고 처짐을 교정할 때 되게 좋은 수술 방법이 되는 거죠. 근막밑 수술 방법 밑선절개였습니다. 또 다른 밑선절개 환자분이고요. 근막밑이죠.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가 되고요. 또 다른 겨드랑절개 근막밑 환자입니다.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 아무래도 이제 유선 밑을 쓰는 것보다는 근막 밑을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표시가 덜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겨절 근막밑 환자이고요. 약간 처짐이 있죠. 처짐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확대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겨절 근막밑입니다. 유륜절개이고요. 유륜절개 근막밑 수술 전, 수술 후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 그리고 또 유륜절개 근막밑 수술 후고요. 유륜절개 수술 후가 되겠고, 또 좋은 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근막밑 수술은요, 층을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수술한 이 환자는 사실 재수술 환자인데 이전에 외국 환자예요. 외국에서 수술 받으신 다음에 아예 보형물을 제거한 상태로 이제 한국에 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재수술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환자가 예전에 수술을 되게 여러 차례 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한 다음에 보형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서 혹시 한국이 그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오셨는데요. 이 환자에게 이제 근막 밑으로 하는 이 확대 수술을 이용해서 밑선절개로 재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320cc 사용했고요.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이 환자 이제 수술 후 1년이 넘은 다음에도 계속 잘 유지되고 있죠. 환자가 이제 계속 구형 구축, 그다음에 감염 이런 거에 시달렸던 환자라서 수술에 굉장히 기뻐했던 환자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유선 밑하고 이제 근막 밑을 한번 비교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육 밑하고 근막 밑은 비교를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이 신종 확대 수술은 유선 밑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유선 밑하고 근막 밑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선 밑층의 구축 발생률이 많은 이제 문헌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유선 밑층이 근육 밑보다 약 3배 정도, 많게는 한 5배까지 구축 발생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막 밑이 이것이 예전에 쓰다가 사람들이 포기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거거든요. 근육 밑이 훨씬 약 3배에서 5배나 구축 발생이 낮다. 그런 이유로 이제 유선 밑층을 사용을 과거에 포기했던 적이 한번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근막 밑하고 유선 밑층을 비교해 보았더니 유선 밑층이 구축 발생률이 근막 밑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이런 그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선 밑층을 쓰기가 약간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유선 밑층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1년까지는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건 유선 밑에 넣건 구축 발생률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가면서 유선 밑층에 있는 스무드 보형물의 구축 발생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 밑층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층은 수술하고 1년이 지나면 구축 발생률이 이렇게 플랫하게 계속 더 증가하지 않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유선 밑층은 수술하고 나서 3년보다 5년째가 더, 5년보다 7년째가 더 구축 발생률이 높았다. 그래서 약간 누적 구축 발생률을 보였다라는 것도 약간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1년째까지 괜찮다고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선 밑과 근막 밑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조직 두께가 근막 밑이 훨씬 더 두꺼운, 근막 밑이라는 조직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 훨씬 더 두터운 그런 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출혈을 또 컨트롤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직접 헤드램프로 보면서 이제 출혈하고
겨절인 경우는 내시경으로 내부 출혈을 다 정교하게 컨트롤 하잖아요. 그다음에 구축 발생률도 이제 근막밑이 통계적으로 낮은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근막밑을 쓰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쪽의 이제 유선밑과 그 근막밑 수술의 비교를 해보았고요. 실제 구축 발생률의 통계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그 FDA하고 미국 성형외과학회에서 이제 낸 어떤 공식적인 그 구축 통계인데요. 가슴 확대 수술의 부작용의 4분의 3은 구형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구형 구축이 생기지가 않아야 하는데요. 구형 구축의 발생률은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FDA에서 프리마켓 어프로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2024년도에 이제 발표가 된 것이 있는데 보면은 첫 수술에서는 2%에서 최대 15%까지 구축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재수술은 5%에서 최대 20%, 22%까지 발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발생률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물론 제 생각은 이거와는 좀 달라요. 제 생각은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보형물이 이제 가장 구축률이 발생률이 낮은 보형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형물만 놓고 딱 다른 부분은 관리를 딱 해서 컨트롤이 되는 상태에서 컨트롤드 스타드를 해보면은 지금 쓰는 6세대 보형물은 구축 발생률이 0.5% 이하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근막 밑층도 되게 구축률이 낮은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축 발생률이 낮은 보형물을 써서 구축 발생률이 낮은 층을 쓰잖아요. 그러면 구축 발생률은 사실상 0.5%보다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미국에서 낸 발표이기 때문에 미국 의사들은 이제 아직도 이 정도의 구축 발생률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확대 수술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매년 3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재수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재수술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고 또 재수술의 문제가 뭐냐면은 재수술의 횟수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재수술이 되죠. 두 번째 재수술 실패하면 이제 세 번째 재수술을 하게 되죠. 이게 재수술이 2차 재수술, 3차 재수술, 정말 운이 없는 환자분들은 4차에서 5차 재수술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2차에서 3차, 4차 재수술 할 때마다 구축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3차 재수술 이후의 그 구축률은 50%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진 구축률이 이제 있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 구축률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구축률이 이렇게 무서운 구축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축률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의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여러 가지 관리, 정도 관리, 뭐 감염 관리, 수술 방법을 개선시키고, 뭐 구축률이 낮은 발생률을 쓰고 이것은 이제 의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구축을 예방하는 거가 될 것 같아요.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할 때 모든 이제 수술장 관리, 수술 기술과 수술 방법에 대한 관리, 보형물에 대한 관리 등등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증된 신뢰할 수 있는 보형물을 쓰고 수술장의 감염 관리, 무균 시스템을 돌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해주는 것이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있냐면은 표준화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 층을 어떤 층을 쓰느냐인데 이제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층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층을 가장 신뢰할 만한 층을 써서 신뢰할 만한 보형물로 가장 진보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 갖다 하는 것이 우리가 환자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갖다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프랙티스 패턴을 한번 볼게요. 그 미국 2023년 통계인데요. 보면은 근육 밑으로 그러니까 이중평면을 쓰는 수술이 전체 91%를 쓰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근육의 아래쪽을 쓰는 수술이 점점 더 사실 미국에서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 밑선을 80%를 쓰죠. 이게 이제 실제 미국의 저렇게 저런 통계를 가지고 오는 그 결과가 아마 이런 통계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마 그런 통계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볼륨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볼륨보다 100cc 이상이 높죠. 380 이상을 쓰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작년 통계 보면요. 근막 밑이 한 지금 절반 이상 한 60% 쓰고요. 그다음에 가슴 밑이 60% 쓰지만 겨드랑이 절개도 30% 이상 쓰여요. 그래서 한국은 좀 더 다변화되어 있고 좀 더 자유롭고 뭔가 다양한 수술 방법을 환자에게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덩치가 차이가 나니까 한국은 이제 미국에서 쓰는 보형물보다 100cc 이상 작은 보형물이 통계로 이제 평균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은요. 어떤 이제 브랜드 뉴 브레스트 오그멘테이션 신종 확대 수술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죠. 조직 보존해 주고 유선 미층을 쓰고 6세대 보형물을 가장 그 환자의 모든 조직을 다 보존하고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표준화시켜서 수술 결과도 일정한 결과까지 상향 조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수술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방법에 대한 평가는 네, 되게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적합한 환자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 수술이 연부 조직의 두께가 충분히 이렇게 잡았을 때 2 내지 3cm 이상이 여기 잡혀야지 피부가 거의 억구전 적이 없는 환자에게 이런 수술 쓰면 당연히 표시가 너무 나고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형물의 크기가 이제 제한이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CML을 하고 이제 조직을 다 보존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만 수술해야 되는데 그 CML은 이제 직경이 12cm 이하니까요. 보형물의 크기가 작게 들어가야 되고 또 미아는 좀 더 크기가 작은 보형물을 쓰는 것이 좀 문제가 되니까 환자가 이제 큰 보형물을 쓰는 환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술 방법은 다 수술이 처음에 나오면은요, 다 많은 비판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수술 방법은 계속 살아남아서 좀 더 진화되고 개선되어서 정말 좋은 수술이 돼서 남게 되고요. 또 어떤 수술은 중간 퇴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새로 나온 신종 수술 방법도 장기적인 추적 결과가 되게 좋아서 아주 좋은 그런 조직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으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얼터너티브 초이스가 있다. 그러니까 뭐 꼭 유선 미층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근막 미층도 있고 이중평면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적합한 환자를 잘 골라서 선택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임상적인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있어서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흉터는요, 다 2에서 3cm 정도,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남는 흉터는 3cm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또 봉합하는 방법이 수술하는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 길이가 더 줄거든요. 그래서 보통 3cm 밑으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우님. 네, 리군님, 감사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확대 수술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일상생활 복귀가 기존 수술보다 빠른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가 쓰는 그 방법들은요, 근육 밑 수술이 아니거든요. 근육 위층을 사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보통 수술 다음 날만 샤워를 못하게 하고요. 수술 다음 날부터 샤워하고 샤워하면 출근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엄청 빠른 건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버선님 감사합니다. 병원마다 겨절, 밑절, 유륜절개를 추천한 이유가 다르던데 절개 부위에 따라 흉터나 감각, 구축 위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주로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하셨네요.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그 겨드랑이 절개는 보통 어떤 분들이 쓰시냐면은 남성적으로 가슴이 판판하고 유두만 있는 딱 보면 남성, 여성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 납작한 그런 분들이 쓰신 그 나이가 어린 미혼 여성들이 쓰시는 게 보통이에요. 미선 절개는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원하고 통증이 적은 걸 원할 때 되게 쓰게 되시고요. 유른절개는 주로 처진 가슴 교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개 부위에 따라서 부작용 발생률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흉터도 어떤 죄송합니다. 절개선을 쓰건 1년 정도 잘 관리가 되면 다 흉터도 다 깨끗하고 감각 이상도 보통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구축 발생률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사용하는 수술 그 스킬에 따라 좀 틀려요. 그러니까 숙련도가 어떤 의사는 겨드랑이 절개 숙련도가 되게 좋거든요. 어떤 환자 어떤 의사들은 밑선 절개만 또 할 줄 아는 의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숙련도가 되게 높은 의사일수록 그 의사가 추천하는 절개선의 부작용 발생도가 되게 낮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요즘은 가을이 되게 짧아졌죠. 봄하고 가을이 되게 짧아졌어요. 그래서 하지만 곧 가을이 오겠죠. 너무 짧지만, 그래서 짧아서 아름다운 가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하여자니까 심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